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30일에 오늘 이제 구정세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공지 안 받으신 분들은 그 모르시고 안 했는데 여기 왔다가 가신 분도 제가 아는 걸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째 구정 끝나고 새해 첫 번째 방송을 아주 또 뜻깊은 분 만나 뵈가지고 좋은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게스트는 문화 캐릭터, 제조 요 세 가지 산업을 융합시킨 쿠나 ENT의 웅자 오빠로 유명하신 강준배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날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좋아하는 날 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본주, 이름은 류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 한 주 개들하고 즐겁게 사는 진돗개 박사 이한주 MC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항상 저와 임 대표님은 이제 고정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두 분은 매주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객이 우리는 MC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언제든지 하고 싶으시면 언제 MC 하시면 되고 이번 주는 특히 좀 이렇게 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로 특히 저희가 MC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 강준배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나인티 대표 웅자 오빠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이렇게 회사 쿠나 ENT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함께 하자 쿠나. 이게 회사의 뭐 캐치프레이즈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쿠나가 그래서 쿠나 ENT입니까? 네, 맞습니다. ENT는 뭡니까? ENT는?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은 엔터테인먼트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던 그 부분을 잊지 말자고 해서 아예 회사명에 이제 넣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쿠나 그러면 저기 보면 그 위가 네. 저게 핫도그가 아니라 개 모양입니까? 그 저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처음에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대략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쿠나 ENT가 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지금 좀 아까 소개해드린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 비전이 그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에 기여한다고요. 또 슬로건이 그걸 위해서 함께 하자 쿠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뭐뭐 하자 쿠나라는 그 추임새가 굉장히 좋았고 뭔가 같이 하자라는 의미지 너 이런 거 해라라는 어떤 명령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회사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모든 어떤 개개인의 슬로건이라든지 우리만의 이제 언어에 그런 추임새를 좀 사용하고 싶어서 회사 이름으로 짓게 됐고요. 핵심 사업은 역시나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 용품을 이제 OEM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을 하나의 캐릭터화로 해서 뽀로로처럼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갖고 세계에 나가고 싶고요. 또 그 인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려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강 대표님 근데 그 지금 컨텐츠 사업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원래 이런 그 개나 동물을 좋아하시기 전에는 본인의 주특기랄까 전문성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 관련된 사업은 30대에 시작을 했고요. 20대 때는 저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런 서비스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창작을 하거나 하는 쪽 일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쿠나 ENT라는 장명한 것도 본인이 하신 거고? 예, 지금 네.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고 이 로고도 본인이 만드신 겁니까? 저는 디자인은 할 줄 몰라요. 네. 다만 그 디자인의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좋은 디자이너를 만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큰 주제를 정해주는 거죠. 동물을 상징했으면 좋겠다. 동물의 그 공통점은 내가 생각할 때 발이 4개고 꼬리가 있다. 근데 어느 동물인지는 몰랐으면 좋겠다, 로고 자체가. 예, 그 정도의 그 기준을 주고 디자인을 이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로고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카페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에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된 것이 이제 그 당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웅자라고. 네. 그 강아지가 2002년도에 그 동물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동물농장. 동물농장. 안 보셨구나. 동물 봤는데요. 그 동물농장에 그 웅자가 나오면서 아주 스타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 당시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PD가 되려 막 와서 너가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시청률이 25%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1,000만 명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LA에 갔는데 LA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아. 웅자를 아니 본인을. 아, 저를 웅자, 저를 알아보고 웅자를 알아볼 당신 여기 왜 와 있냐 그러길래 이제 착각하는 줄 알았는데 정확히 저를 알아보는데 그게 이제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콘텐츠의 힘이 또 이게 동물농장에 굉장히 많이 유명하구나 하는 거를 좀 그때 MC가 누구였나요? 동물농장 MC가? 신동엽 씨죠. 아 그때도 신동엽. 네. 아, 신동엽 오래 먹는다. 오래 하는 오래 하죠. 아 네. 자 이때는 그러면 몇 살이었습니까? 이때가 제가 30살이었어요. 30살. 네, 2002년이. 아니 걔가 몇 살이냐고 묻는 아, 거야. 우리 웅자가 1998년생이니까 4, 5살 정도 됐을 네. 때입니다. 네. 사람보다 개를 묻는 겁니다.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웅자는 숙녀였죠? 웅자는 저 다음 거. 때까지만 해도 말괄량이었다가 예, 숙녀죠. 지금은 할머니가 돼 있습니다. 어. 그럼 융자가 그때 2002년도에 출연해서 4, 5살이면 지금 네, 지금 17살이죠? 17살이에요. 17살. 그럼 그 웅자 건강이라든지 그런 근황하고요. 그리고 웅자 오빠, 강 대표님한테 그 웅자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 웅자는 지금 이제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긴 해요. 근데 그거는 벌써? 이제 노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성격은 여전해서 뭐 지금도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면서 저랑 잘 싸우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웅자가 저한테 어떤 의미냐는 거는 저는 정말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동생 같은 존재인데 제가 항상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하지만 항상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웅자는 지금 뭐 손녀라든지 뭐 자식은 없습니까? 웅자가 2001년쯤에 딱 한 번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7마리나 와. 난 것까진 어. 좋았는데 젖을 안 주더라고요. 아,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죽일 수가 없어갖고 7마리를 이유식을 먹이면서 하도 고생을 하고 키워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는 안 낳죠. 예. 제가 진돗개를 키우는데 완전 정반대네요. 그 15일씩 저기 개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서 전 먹이고 배내똥 다 먹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네. 수입개라 그런가? 아니요. 제가 들은 바로도 동물병원에서 당시 수의사 분께서 똑같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웅자는 이제 조금 별나긴 한 것 같아요. 네, 성향적으로 제가 자유부인이라고 불렀죠. 모성애가 좀 없네요, 이상하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념이 없죠. 무개념. 근데 이제 그렇게 웅자가 인기를 막 끌면서 우리 강 대표님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애견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분명히 지금의 인지도가 큰 도움이 돼서 이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기대감으로 했겠죠. 네네.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뚜껑을 어땠어요? 막상 사업적으로는 제 생각처럼 그 상품화가 진행됐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비자들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뭐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됐었죠. 사업은 반응은 언제부터 좋았- 시작한 겁니까? 이게 2002년도에 이제 TV에 출연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거 이 사업. 웅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짧게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2001년에 정확히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타겟으로 했었고요. 저 방송을 나가서 유명해지면 그걸 그 인지도를 갖고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동물농장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엽기토끼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저랑 웅자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인터넷에 그렇게 뜬금없이 띄워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볼 텐데 그 만화가 끝났을 때 동영상을 같이 올리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지면 동물농장에서 이제 나를 알아보고 연락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든 그 방송의 캐릭터를 노출을 시켜서 그 캐릭터가 인지도가 쌓이면 이제 웅자라는 이 브랜드의 애견용품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2001년에 실제 웅자 캐릭터랑 홈페이지 개발을 했었고요. 이제 그게 정말 동물농장에 연락이 오면서 이제 방송을 나가게 됐습니다. 야, 상당히 주도 면밀하셨네요. 예, 주도 면밀했죠. 오. 나름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했었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네. 10몇 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네. 매주 그렇게 강아지들이 됐든 뭐가 반려동물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하는 분들마다 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아주 그 인기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반려견들이 나왔을 때와는 반응이 정말 달랐던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면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신 건가요? 첫 번째로 반응은 확실히 매우 좋았었어요. 뭐 때문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요? 스토리가 재미가 있었던 거죠.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어. 당시에 웅자가 약 한 30편 정도 시리즈로 나갔으니까 그 방송국 입장에서도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재미없는데 그 시리즈로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장기간 뭐 러닝타임 15분에서 18분짜리가 한 30편 1000만 명이 봤다라는 그 마케팅력은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였으니까 실제 호응이 좋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웅자가 만약에 엄마라는 발음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 나가겠죠. 근데 다들 엄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은 나갈 수 있겠지만 계속 시리즈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빠 해야 되고 뭐 선생님 해야 되는데 엄마만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웅자는 플래시 시트콤이라는 그 시트콤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의 어떤 스토리 구도를 나름대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편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보고 뭐 그것도 당시에는 제 딴에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그 30편에 대한 것을 그 TV 작가들이 쓴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대표님께서 그 30편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그 시나리오가 그거는 구성 같은 거든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아예 시놉시스 개념은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 동물농장에 나가기 위해서 인터넷에 띄웠을 때 당시 어떤 플래시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있었을 거고 네. 그 동영상의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인보다 소세지를 좋아하는 강아지, 예쁜 여자를 꼬시려고 개를 키웠는데 예쁜 여자는 안 꼬이고 개털만 안고 사는 남자,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잡아놓고 거기와 유사한 사건들을 이어서 갔었어요. 그거를 네. 이제 동물농장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들도 웅자하면 소세지를 가장 강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 봤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웅자하고 대표님 그 친구분 강군과 각군이라는 네네네. 두 분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네. 그 만화가 먼저 나온 다음에 두 분의 또 리얼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게 네네. 아닌가 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그런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기술이 TV 프로에 적용된 건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임팩트도 있었고 저는 이제 회상이나 재현 장면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자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캐릭터에 대한 마케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엽기토끼처럼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재능이나 감 같은 게 있으셨네요. 네, 꼭 재능이랑 감보다는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남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 내공은 좀 그로 인해서 닦아지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 자 그러면요, 약간 다른 질문이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 분도 없을 수 있게 사업은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보면 자기 사업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스토리텔링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걸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홈페이지 딱딱하고 다 그러거든요. 제안서 딱딱하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그런 스토리텔링 있는 뭐 마케팅이랄까 회사를 인지하는 그런 거에 대한 팁 같은 거 좀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좀 고민해봤던 문제인데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자꾸 그 미국식 그 우리가 봤던 뭐 테드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발표하는 자꾸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역량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보다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을 본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좀 버벅대지 않냐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스토리텔링에 그 스토리가 있으려면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으면 그
그 스토리텔링은 조금 더 미래에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늘부터 나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의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가져간다면 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의도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그 의도가 그 대중이 봤었을 때 읽혀지는 의도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도 자꾸 이야기 콘텐츠를 올리긴 하는데 이게 나의 마케팅적으로 쓰려고 한다거나 나를 뽐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금방 알아채서 그거는 그 히스토리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냥 뭐 별거 아닌 일상인 것 같지만 나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이야기들을 조금 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수천만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내 이야기 하나기 때문에 눈에 띄지가 않지만 그게 진정성을 갖고 시간을 좀 쌓아가다 보면 그게 저만의 색깔이 되고 저를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이 돼서 그게 결국 자기의 스토리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과 어떤 지속적인 관점, 일관적인 관점을 갖고 쭉 하다 보면 그게 스토리가 되고 예. 그것이 나중에 그때 이제 웅자라는 캐릭터로 사업이 한참 이제 붐을 일으키셨다가 네. 이제 좀 가슴 아프게도 네네. 경영권을 빼앗기는 아픔을 네네. 겪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투자자한테 지분이 많이 넘어갔고 회사 이름하고 권리도 다 뺏기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가장 큰 실수가 어떤 부분이셨는지. 복귀를 하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연매출이 딱 20억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회사 경영권을 잃어요. 그래서 이걸 빼앗겼다라고 해야지 쫓겨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잃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얼마 없던 지분까지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덕에 이제 웅자라는 이름도 그 법인의 그 사용 권리, 상표권을 법인에다 줬기 때문에 그 웅자의 상표권도 이제 제게 아닌 게 되고 저는 정말 그냥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 웅자랑만 딱 떨어져 나온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시지만 그때 그런 과정을 겪게 됐을 때 사실 그 앞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저는 웅자를 2002년에 이제 방송을 태우면서 그때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장사에서 벌었던 당시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와. 이제 그거를 이제 싹 다 이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사만 10년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라고 사업이라고 덤비면서 이제 가진 전 재산을 그냥 딱 밀어넣어서 투자를 하는데 2003년에 그 LG카드 부도 사태가 터져요. 예. 그 신용위기가 그때가 11월인데 웅자의 모든 초점은 그 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져 있었어요. 캐릭터 상품으로.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금들이 다 투자되고 상품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터지는 신용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그때 이미 신용불량이라든지 또 우리 웅자가 뭐 차압을 당한다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상태로 2년을 버티다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너무 불리한 상태잖아요. 예. 누가 봐도 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애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투자 협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과반 이상의 지분을 주더라도 저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너무 많은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의사 결정권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땐 2003년에 그런 일을 안 겪었어야 되지만 네.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투자는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사람을 좀 판별했겠죠. 저는 그때는 그 투자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를 수도 없었으니까 받긴 받았겠지만 저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방어를 잘 하면서 사업을 지켜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웅자닷컴이죠. 네네. 그건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나요? 뭐 자세히는 몰라요.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했던 성장보다는 확실히 더디겠죠. 예, 제가 여러 정황을 웅자를 통해서 알고 쳐보니까 아직 나오더라고요. 웅자를 제가 네, 검색을 네, 해봤더니 네. 뭐 좀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논란을 겪고 나면 굉장히 진흙탕처럼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막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마음 아파요. 제가 세운 회사고 제가 지은 이름이고 제가 그 캐릭터의 원작자고 그런데 회사는 살아있고 저는 그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과거에는 뭐 배임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던 경험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브랜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생각하면서 그 제품을 아직까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들이 맞습니다. 예, 있죠. 예. 네. 아니 사실 우리들도 이제 투자 같은 거를 이제 받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물론 그때 한 분이었지만 경험을 해보시니까 투자자도 이런 속성 있는 돈이랄까 이런 속성 있는 투자자는 조심해라 하는 거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애들한테. 네. 관심 있으세요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을 저기다 던져주시면 돼요. 질문을 공감 있게 해주셨으니까. 돈의 색깔이 있어요. 그건 정확히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근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건지고 그 이상의 뭔가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것까지 나쁘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이익이 실현됐었을 때 뭐 1억 넣었는데 나중에 가치로 했을 때 뭐 50억이 돼서 50억을 빼갔다고 뭐 저놈 나쁜 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정당한 이익이 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객관성 있는 투자 자금과 주관적 감정이 이입된 투자 자금이 있어요. 저 같은 사례는 뭐냐면 저는 개인 투자를 받은 거예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자금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체계를 가져가고 내가 해야 되는 보고와 실적과 협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투자는 감정적인 거예요. 예. 야 오늘 나랑 술 한잔 더 먹고 가는데 내가 저 오늘 빨리 가야 해요 그랬는데 그 개인 투자 그거 갖고 기분 나빴다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개인은 욕심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 중에 좋은 투자는 엔젤 투자죠. 예, 나의 경영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록 소수지만 한 명 이상의 몇 명의 그런 엔젤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되 엔젤 투자라는 건 솔직히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밖에 주질 않아요. 예, 우리 가족이나 친척 정도 되는 그런 시드머니를 초기에는 잘 활용하시면서 요즘 이제 매칭 펀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활용하시면 초기 사업하는 1, 2억 정도의 자금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갖고 성과를 낸 다음부터는 이제 VC라든지 이제 정상적인 기관 투자로 넘어가는 게 저는 이제 선호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부분 취업을 생각할 나이였잖아요. 20대 초반에.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벌써 사업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넘기셨는데도 또 지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든 일을 겪어서 안 하면 뭐 해요? 저는 일단 제일 그래요. 진짜로 제가 취업을 하겠어요? 뭐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정신 차렸을 때가 이미 30대가 넘었는데 물론 취업 제의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가진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근데 그런 성과들은 내 거고 내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과지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소속된다면 절대 그런 성과는 못 낼 거라고 보고요. 20대 저는 22살에 창업을 했어요. 22살에 창업을 한 이유는 10대 때부터 취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좀 빨리 돈을 벌고 빨리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저의 10대 때 목표는. 근데 그러려면 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예. 혹시 대학 진학은 안 하셨어요? 그럼? 예, 안 했죠. 왜냐면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뭐 대학에 상관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거의 80%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창업을 하시고 이렇게 성공을 했었는데 네. 나이가 좀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셨나 안 다니셨나 궁금했는데 결국 안 다니신 거죠? 네네네. 저는 대학을 뭐 못 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갔다고 봐야 되죠. 못 간 게 예, 아니라 딱. 안 가시죠. 예. 공부는 잘하셨는데 아니요. 성적적으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딱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예,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솔직히. 예. 그러셨구나. 전혀 안 했고 지금도 대학을 가는 친구들한테는 대학을 왜 가는지 되게 묻고 싶어요. 글쎄. 예.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느냐가 이제 매우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이요. 네. 고마워요.
그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때 네. 그 극도의 절망감을 이겨낸 기간은 딱 일주일이라고 네, 한 네, 얘기를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몇 개월 이렇게 되게 힘들게 버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니면 한이 맺혀가지고 몇 년간 한이 맺힐 텐데. 그렇게 빨리 한은 맺혔죠. 네. 네. 그 한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모르겠구나 할 만큼 한은 맺혔어요. 그리고 일주일 빡게지만 일주일을 1초가 안 가는 일주일을 지냈기 때문에 저는 한 10년은 지낸 것 같은데 첫째로 굉장히 미워했죠. 증오하고. 근데 그런 깊숙한 그 증오와 저기에 빠져보니까 되려 불쌍한 게 이제 전 거예요. 아, 나라는 인생이 막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이 시간을 과연 쓰는 게 맞느냐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보낸다면 남들이 봤을 때도 타당하게 쟤는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됐어라고 봐줄 건지 그런 시간의 기준이 있는 건지 뭐 몇 달을 술만 마시면 이제 좀 털고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괴로워하면 되는 건지는 결국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털고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얼마가 되던 간에 그럴 거면 하루라도 빨리 그냥 터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일단 감정적으로는 정신을 좀 차렸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제2의 창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뭐 사업을 할 만한 환경이었나요? 이제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신용 회복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 당시에 수혜자기 때문에 이미 2004년 5년에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물론 큰 투자를 받았어요. 물론 그 웅자닷컴을 네네. 설립하면서 웅자닷컴을 통해서 회사에는 돈이 들어왔지만 이 투자의 논리가 야, 이 돈은 사업하는 데 쓰라는 거지 너 월급 주라는 돈은 아니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작은 급여만 받고 이익을 나면 가져가자라는 논리에서 이제 사업에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자만 정말 내면서 버티는 수준이었고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회사가 날아갔었을 땐 진짜 최악이었죠. 뭐 맨날 전화 오는 거죠. 이제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쪽에서도 전화가 오는 거고 또 뭐 일단은 제가 전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 없이 지내본다라는 게 뭐 일주일에 뭐 한 10,000원 갖고 버텨본다 이런 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 신용 불량자도 돼 보신 겁니까? 아직까지도 열심히 갚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용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심장의 파동 같은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는 거를 저는 모든 거가 그렇다고 봐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사랑도 불타오를 때가 좀 식을 때가 있으면 제가 사는 사업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선이 돼서 계속 갔을 때 결국에 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나쁘게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가 계속 떨어질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부분이 있다 분명히. 다만 내가 노력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뭐 용기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를 가나 보다.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뭐 고수 같아요, 그죠? 젊으신 분이 막 그렇게 해도 뭐 아까 일주일 뭐 이렇게 이 파형 뭐 해가지고 뭐 원래 평소에 뭐 도라든지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셨나요? 뭐. 네, 많이들 여쭤보는데 진짜 웃기게 저는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제가 본 만화책들에서 항상 주인공들은 되게 위험했거든요. 그냥 단순해요. 어떤 만화책 읽으셨어요? 뭘 봐도 그래요. 하다못해 뭐 저희 누나가 읽던 순정 만화 캔디를 봐도 캔디도 위험하고 불쌍하고 뭐하고 뭐 무협 만화를 봐도 주인공이 뭐 꼭 누군가의 배신을 당해서 굉장히 지옥 낭떠러지부터 올라온다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 과정들을 이겨가니까 만화책이 이어지더라고요. 예, 뭐 슬램덩크라든지 우리가 많이 그렇죠. 알고 있는 그런 만화만 봐도.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 만화책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라면 위기라는 게 올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라면 그거를 이겨가고 끌어가야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주인공이라면 그걸 어차피 이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을 거는
네, 그냥 내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그거 하나였죠. 네. 그럼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야. 항상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뭔가 안 선택받아 태어난 거지 그냥 태어났을 리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만화책을 통해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이렇게 얻었고 또 하나 만화책 주인공들이 절대 안 죽잖아요. 안 절대 죽어요. 안 죽어. 다 어쨌든 다 성공해 나중에 끝에 가서.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긍정의 힘. 그것도 만화책에서 나온 거네. 만화책에서. 그러니까 어? 솔직히 좀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긍정은 약간 덮어 쓴 것 같은 거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예 내가 잘못될 리가 없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래도 내가 여기서 그럴 리가 없지. 네. 근데 거기서 정신만 차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감이 떨어질 리는 없고 네네. 내가 이제 그 넘버 3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거기에 한석규 대사 중에 뭐 오리인가가 물에 얌전히 떠 있는 것 같냐 그렇죠. 발밑에선 정말 먼하게 젖고 있다 이 얘기 하듯이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우아하게 떠 있고 네. 발밑에서 열심히 젖다 보면 결국 뭔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아까 지금 그런 이제 대표님처럼 더 창의적이고 스토리텔링 있는 거 하면 만화책을 읽는 거 지금 이 나이에 만화책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화책 애찬론자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못 보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몰래 미친 듯이 보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책들도 결국 주려는 메시지들은 세상을 부딪히고 자신 있게 살고 또 네가 해낼 것이라고 믿으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선징악 확실하죠. 정의는 이긴다가 확실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봤었을 때는 뭐 제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집안에 돈이 있다든지 누가 도움을 받기 전에는 자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이번에 받으셨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이 사이트 오픈 트레이드 네네. 여기서 받았죠? 네네. 이게 저도 이제 오픈 트레이드를 이번에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먼저 이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소통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이제 여기에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벤처 사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VC한테 우리가 막 제안을 하고 다닌다거나 혹은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끌어모으는 거고 투자를 받기 위한 사람들도 있는 그런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기업 소개를 하고 자기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CEO에 대한 얘기 임직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똑같이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보다가 괜찮으면 관심 투자라고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 관심을 몇 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띄워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펀드를 모집합니다. 아까 페이스북 치면 좋아요가 몇 개 이상 되면 이제 네네네. 올라가는 거 네. 공지가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럼 저 회사는 양쪽에서 뭐 수수료 받습니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양쪽에서는 아닐 거예요. 투자를 받는 기업한테 받아야겠죠. 투자를 받는 받는 기업. 그러면 굉장히 질문 날카롭게 들어오시네요. 아니 강 대표님만 그쪽에 수수료를 내시는 굉장히 거거든요? 부담 안 될 정도로. 아.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 취지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 사실 투자 중개해 주는 데들 보면 야바이꾼가서 되게 많아요. 중간에 5% 10% 엄청 뜯어내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데는 아니라 이거죠. 여긴 공개적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없고요. 네. 여기 대표님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네, 제가 만나 뵀었는데. 저도 한번 이분이 보니까 제 패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CEO 톡에도 한번 모셔도 괜찮겠다. 네, 네, 이거 보면서. 여기가 스토리텔링 같은 걸 잘하면 굉장히 유리한 곳인 거죠. 네. 예. 저는 어떻게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예,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전 되게 특이했던 게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밑에 보면요, 여러분들 댓글 형식으로 해가지고 강 대표님이 계속해서 우리 회사 뭐뭐 했다는 것이 히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사람들 댓글 다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 그러니까 보통 투자해주면 투자한 다음에가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는 되게 투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뭐 한 번에 거액이 오는 그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드라는 거 개념이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뭐 작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장기적인 비전 보고
이 회사 지금 스타트업일 때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지금 꽂는 그런 네. 때 쓰는 보통 플랫폼. 얼마 투자 받으셨어요, 여기서? 저희는 1억 달성했습니다. 1억? 네. 1억을 얼마 만에 받았습니까? 며칠 저희 만에? 이게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하는데요. 네. 뭐 만약에 빨리 차면 빨리 끝내는 거고 어쨌건 한 달 이상은 안 되죠. 얼마 걸리셨습니까? 저희는 거의 그 날에 한 달? 맞춰서 됐었던 것 같아요. 1억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다시 재창업하는데? 저는 이전에 VC 투자를 받았고요. 아. 네, 저는 3억의 VC 펀드를 이미 받았고 지금 요 단계 했던 거는 제가 2차 펀드를 받기에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르고 돈은 없고 네,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매칭 펀드라는 그 정부 지원과 이게 만나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요?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 투자를 받을 때 엔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으면 네.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아, 거예요. 여기서 1억을 받으면 정부에서도 1억을 대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아, 돼요. 2억이 여기가- 들어온 회사 2억이 들어온 네, 거네. 회사엔 2억이 들어오고요. 좋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창업이라고 해서 한번 망했다가 다시 한 케이스라는 거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어요. 요새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2배를 줘요. 거기다가 2억에다 2배 4억을요? 그러니까 뭐 1억 받았다 그러면 2억. 정부에서 2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제한 없습니까? 재창업? 나이 제한. 39세. 재창업은 나이 제한은 없고요. 법적으로 정확히 망했어야 되고요. 끝까지 갔었어야 돼요. 저처럼. 아, 네. 네, 끝까지 갔던 게 서류로 증명이 아, 되면 재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 보이시면 보지만 포스트 밸류에이션 해가지고요. 네. 회사 가치가 3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네네. 35억이 상당히 좋은 가치인데. 그런가요? 괜찮죠. 네. 지금 매출이 얼마 하셨는데 작년 얼마 하셨어요? 작년 이거는 공개도 되는 거죠. 네. 6억 5천 정도. 그러니까요. 35억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네. 저는 양이 아직 안 차요.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그 투자하신 분들이 몇 분이 투자하셨나요? 여기서? 세 분, 네 분 정도. 여기서? 네 분이? 예. 원래는 더 계셨는데 네. 일부 이제 소액 투자자 분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좀 구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 다음번에 좀 펀드를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주주들을 모시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서 나도 여기 오픈 트레이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팁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1년 뒤에 받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하셔라. 아. 네. VC도 마찬가지다. 음. 투자를 받고 싶으면 1년 뒤에 받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창업가라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정도만 해도 벌써 2년이 됐는데 저희 회사 정도가 되면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그나마 나와요. 뭐 매출도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계산기를 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초기 기업은 가능성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맨날 바꿔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처음 보는 애한테 해야 되는데 걔가 막 자기 사업 아이템 막 좋다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뭘 보실 거냐 나중에 되면요 이놈이 사기꾼이 아니야를 봐요. 아이템은 둘째치고 이놈이 제대로 된 놈인가 아닌가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기 기업은. 그러면 초기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받고 싶으면 보여야 되는 거는 내 아이템보다는 나예요. 나. 근데 나라는 사람을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상대방한테 그것도 돈을 받아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만 확 보이기란 쉽지가 않다. 네. 아까 말했듯이 진정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만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또 나의 그런 자질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이제 가시적으로 투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VC 투자를 3억을 이제 초기 펀드를 받을 때 사실 자금은 매일매일 미친 듯이 부족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받았고요. 저는 6개월 안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부족한 자금을 6개월 동안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했었어요. 네.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당장 굉장히 그럴싸한 서류 가지고 가봤자 절대 투자 안 들어옵니다. 네. 예. 그 여기 지금 이렇게 오픈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식의 크라우드 펀딩이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해보시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대세처럼 이 네트워크 시대인데 네.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커지는 건 필연적인 것 같은데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좋은 플랫폼만 있어야 된다거나 좋은 기업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자는 개념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아직 그러기에는 저희 나라가 문화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소액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매우 성공한 사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기업도 성공했지만 소액 투자를 한 분도 그렇지. 야 주식 투자보다 야 100배 낫더라. 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있을 그렇겠네요. 거고 그게 이제 또 저희 대한민국의 벤처를 좀 받쳐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지렛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환수를 하는데 한 몇 년 정도 지금 자꾸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 저도 물어봤어요. 왜 투자하셨어요? 정말 그냥이라는 뜻이 던져요.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왜냐면은 대단하네.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 막 이 정도 그 작은 돈 아니거든요. 솔직히 직장인이 저 한 50만 원 투자하면 저 작은 돈 아니라고 네 명한테 보는데 1억을 받았으면 한 2,500 그 정도씩. 아 이거는 그 사람마다 막 틀린 거예요. 누가 9,900만 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소액을 도대체 무슨 생각에 넣으셨냐 그랬더니 길게 보는 거다. 예, 길게 보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대한민국에 이런 게 생겨나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런 소신껏 투자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확히 기업 가치가 일어나고 나중에 엑시트를 하거나 뭐 상장을 하게 됐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한 주가 되게 굉장히 큰 수익이다라고 딱 네.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 그럼 주식으로 주셨습니까? 그럼요. 주주가 되는 주주가 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주식의 배정이 너무 되는 의심이 너무 많다. 의심. 비즈니스에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동물 장례 앞으로 동물 장례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동물 장례. 굉장히 그게 비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좀 장례식 하면은 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꺼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서울 시내에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네, 못하죠 서울에서는. 참 갑자기 질문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 하시고 되게 싶은 전도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안 할 거고요. 네. 이제 되려 오늘 이게 2년이니까 팁은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저희 회사 수익이 나면 저는 절대에 계시는 스님 중에 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을 어떻게든 만나서 그분하고 협의를 봐서 무상으로 그쪽에 화장 시설을 져드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애들 위패라든지 이런 것 좀 모시게 해달라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그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좀 가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업하셨을 때는 제가 좀 피해가 되지 않나. 개 이제 극락왕생을 이제. 웬만한 절에 가면 예. 진돗개 다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스님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주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하다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일본에서. 네. 네. 그 대표님 마마키라는 캐릭터로 네. 롯데마트에 네. 그 애견 사료하고 용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바이어를 설득하셨던 네. 그 매력이 무엇인지. 바이어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바이어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막상 네. 만나면 되게 좋은데 네네. 생방송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 실제 그분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만난다는 건 되게 힘들긴 한데 제가 했던 제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웅자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웅자를 유명하게 해서 웅자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애견 용품을 만든 거고 우리 마마키도 똑같이 네네. 애완 용품인데 틀린 게 있다면 당시에 웅자는 강아지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러 가지네. 뭐개 용품밖에 못 해요. 당시에 제가 막 그 고생할 때도 내가 웅자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선 이걸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때 발견한 게 애견과 애완이었거든요. 그래서 애완이라는 쪽으로 웅자라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금붕어라든지 이렇게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캐릭터 이런 걸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완동물 5마리가 캐릭터로 개발이 됐고요. 네. 제가 바이어한테 이제 제시를 했었던 것은 그 펫 카테고리라는 그 특수성, 그 네. 펫이라는 게 주는 그 러블리하고 그 큐티한 키워드를 그 매장에 적용을 하자. 네네. 그래서 우리 캐릭터를 이제 그 매장을 좀 꾸미고 또 그 각종 컨텐츠도 우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제품의 메인 모델로까지 써서 네. 간다라면은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걸 너희가 갖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제안을 했고 또 제가 그 과거에 그런 경험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그 롯데마트에서도 그 청년 기업가에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되게 좋게 작용을 한 거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걸린 겁니까? MD 만나 몇 달 뒤에 이렇게 입점이 된 겁니까? 처음 MD 만나가지고. 만나고서는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이 오. 됐고요. 한 3, 4개월 정도. 야. 왜냐면 최소 개발 기간이 3, 4개월은 걸려요. 네. 실제 제가 이거 다 OEM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MD를 다시 만나게 되는 데까지는 한 3, 4년 걸렸죠.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이 애완 뭐 애견이 됐든 애완이 됐든 이 용품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OEM으로 받아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과 그 질적인 면이라든가 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마케팅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남들과는 차별화된 뭔가가 또 여기에 숨어 있는 건가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었기 때문에 저 상품 안에는 그 동물을 위한 것과 소비자를 위한 게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철학이 제품에 잠겨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일단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그나마 싸게 어떻게든 가게 하려고 하는 방식일 거고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라면은 니네들이 좋아하는 이건데 얘네들은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고기가 날라오면 그냥 앙 하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우리 옹자한테 주는 마음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그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게 담겨 있는 거고요. 우선은 그 진정성에서 출발해서 다만 그거를 잘 또 꾸며내는 게 마케팅이겠죠. 그리고 실제 저희는 OEM이라고 해서 보통의 OEM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는 것들에 패키지만 이렇게 바꿔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들은 성분에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예, 예. 다 메드 인 관여를 합니다. 코리아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중국 쪽에서 대려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상품군에 따라서 중국, 한국, 태국, 미국 이렇게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싼 나라보다는 그 제품을 정말 잘 만드는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중국제도 괜찮습니까? 저는 중국제 사실 불안한데. 그러니까 중국제라는 게 실제 중국 시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저 제품 간식이라는 거를 왜 중국에서 생산하냐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제조사기 때문에 가는 그래요? 거예요. 예, 대부분 예. 다 그 제가 사러 갔을 때 보면은 이 브랜드는 다 이쁘고 좋은데 메드 인 차이나 이렇게 돼서 저는 살 때 상당히 이거 실제 상태나 뭐 그런 가보면 안 좋은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 그냥 중국산이라는 거에 넘어가서 그냥 열받는데 한국에서 만들까 하다가도 한국의 공장을 갔을 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저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랑 유럽, 일본에만 수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수입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 바이어들이 자기네 나라 자국 시스템에 맞춰서 그걸 다 검토를 하는 공장에서 저도 똑같은 룰로 갖고 오는데 네. 한국 안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유통되는 제품은요 법 규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보통 OEM으로 받아오면 네. 품질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해요? 맛볼 수도 없고. 자가 아니 그 어떻게 난 자가 품질 궁금해서. 검사들을 하죠 보통. 자가 품질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량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시험 분석서에 각종 그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되는 세균들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검출 실험을 이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조단백질에 대한 그 영양 성분 비율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혹은 이제 방부제 검출 검사 같은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제품에 보면은 그 색이랑 향만 봐도 네,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아니 우리 영화 보면요. 이거 비유가 좀 안 맞지만 그 마약 거래상들 보면 마약 해가지고 좋다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님도 이거 애완 이거 네. 한 입에 물어보면 나옵니까? 저는 감정가가 그냥 나와? 딱 씹어보면 모든 제품들 놓고 봤을 때 육안으로 구분이 가요. 육안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가요. 야, 쉽지 그렇구나. 않아도 개체 쉽지 않아도 예. 육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이 다 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뭐 가끔은 먹는데 막 뭐 우리 옹자 주기 전에 꼭 제가 막 씹어서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예. 자 갑자기 궁금한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게사료 있지 않습니까? 게사료나 뭐 물고기 사료 이런 거 좀 배고플 때 먹으면 네. 몸에는 괜찮습니까? 사람 몸에 먹으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은 없겠죠.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먹지는 못하실 거예요. 맛이 없어.
아니 맛있어요. 아니 맛 없어요. 먹어봤나 보지. 아니 먹어봤어. 게 사료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 사료는 그래서 맛없고 그래서 그 깡통을 다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먹어봤는데. 언제 게세는 언제? 그 옛날에 그 아, 뭐야? 두 마리 키우잖아요. 난 또 옛날에 아니 이분이 옛날 자폭을 하세요. 아, 네. 우리 또 애들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 나 또 옛날에 저 뭐야 뭐죠? 아, 거기까지. 저 대표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뒤에 보면 성분표가 있는데 뭐 인, 조, 뭐 근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이게 10,000원이고 이게 20,000원이면 같은 키로수인데 그 성분표가 있는데 그 잘 모르거든요. 그 팁은 하나만 드릴게요. 사람용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조단백인의 몇 프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법률적인 어떤 절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60%인데 무슨 단백질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료를 보셔야 돼요. 원료. 예. 원료를 도대체 무슨 원료를 썼는지. 칠면조도 있고 소고기. 봤었을 때 그냥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이거는 좀 사람이 먹기에도 좋은 원료라고 있는 게 많이 들어간 게 좋은 거죠. 예, 뭐 콩껍데기 써 있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까? 옥수수 분말 아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말고 그냥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써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예. 대표님 작년에요 유기동물 위한 한국반려동물협회에서 그 창단식 때 MOU 맺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 물품도 대량 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사람하고 동물이 공존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너무 이제 깊은 문제라서 네. 뭐 어떻게 말씀드리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또 문화가 있잖아요. 예. 특히 강아지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그럼 그 보신탕 문화도 문제고 그 다음에 개는 밖에서 크는 거야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관점들이 있어서 아직은 가족화로 느끼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강아지들을 지금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자체가 반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펫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내가 외롭거나 나의 중심에서 내가 자기가 이쁘니까 네. 쟤 데리고 놀고 싶어서 이런 관점에서 키우다가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면 이제 포기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단순한 귀여움이라든지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랑 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넓게 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3년도에 애견 산업 시장이 1조 8천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앞으로 6년 뒤에 6조까지 늘어난대요. 네. 근데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그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외국사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뭐 퓨리나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시장을 알고 대기업 중에 하나 CJ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대기업 아니면 외국 기업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펫사업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공격적이세요. 네. 일단 시장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상당히 거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거는 굉장한 성장세가 시작된 건 맞다. 근데 이게 그리고 불경기인데도 이쪽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경기랑은 상관없이 이미 그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 문화의 흐름을 탄 거죠. 예. 이제 그 국민 소득하고 이렇게 좀 연관돼서 보는데 저도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는 3만 불 수준이 되면 이제 유산 물려주는 시대가 오는 거래요. 예. 2만 불 수준일 때부터는 이제 가족 개념으로 봐주는 거고. 지금 이제 가족 개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장래 막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유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올 텐데 관련해서 여러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해외의 그 회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제가 처음 창업할 때도 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창업이라는 걸 한 이상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창업이라는 세계는 큰 칼이건 작은 칼이건 같은 무대에서 체급 없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어차피 무제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그 싸움은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 생각하면은 창업 못 하는 거죠. 다만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저는 컨텐츠라고 본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면 대기업 돈 많고 크죠. 조직적이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퓨리나로 대체할 수 있는 큰 회사인데도 펫과 관련한 전문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좀만 크면 어떻게든 하려고 할 텐데 내가 이들하고 과연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될까 해서 제가 본 만화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야 토끼랑 거북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거북이랑 싸움. 토끼가 이기지 바보야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기. 야 그건 육지에서 싸웠을 때 얘기지 바다에서 싸워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들어봐요. 그게 어딘가 좋은 책에도 있겠지만 어쨌건 좀 만화책에서 봤고 네네. 되게 신선했어요 그게. 그래서 야 경쟁이라는 거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의 무대는 내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전쟁터를. 네, 그럼 전쟁터로 내가 유리한 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 걔네들은 뭐가 있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얘네들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그걸 만들려면 못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쓸모없는 시장이 어디로 봤냐면 저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1대1로 폐시장에서 안 싸워 지금은. 대신에 나 이거 갖고 뽀로로처럼 만화 만들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됐어. 그럼 나 조용히 이거 수출해서 니네 나라의 6, 7살짜리 꼬마애기들이 이걸 보고 클 거야. 그때 쌓은 인지도를 갖고 나는 그 브랜드로. 가겠다. 그러니까 니네는 기술과 자본으로 싸워라. 나는 브랜드와 콘텐츠로 싸우겠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품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쪽으로. 그 마케팅적 전략 하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상품적인 전략은 절대 한국산일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나중에 가장 승부수를 띄울 것은요. 100% 한국산을 갖고 싸울 거예요. 왜냐면 그 수입산하고 싸울 때 어설프게 걔네를 쫓아가서는 답이 없겠어요. 제가 고민한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저런 OEM 상품들은 지금 당장 저희 회사 중요한 수익 구조고 또 하나의 그 수익 창출원인 네네. 거지만 저희만의 히트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만의 히트 상품인 이 칼은 죽어도 한국에서 만든다. 대신에 그냥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들하고만 한국의 최고의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가장 한국적인 거로 너희들하고 경쟁하겠다가 제 컨셉이었고요. 실제 제가 지금은 서울대 수의과 대학이랑 이 공동 R&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그 학교를 찾아가서도 나는 수입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대한민국 거로 싸워야지만 뭐가 될 것 같은데 최고의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 최고의 공장이 아니면 안 된다. 최고의 애견이는 있다. 막 그렇게 막 설득을 해서 도움들을 주셔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가고 있고 한의학적일 것, 네, 가장 한국적일 것 이런 것들을 내려 컨셉으로 처음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쪽 권을 먼저 포지셔닝을 잡고 미국, 유럽은 100년 뒤에 가도 내가 네. 지금은 내가 너희랑은 안 싸우겠다. 네. 대신에 니네 여기선 내가 너희보다 더 강자가 될 거야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상당히 전략적이시네요. 필요하죠. 네. 네, 예, 필요하죠. 만화책에서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집에 서재 네. 지금도 그런 만화책들이 쫙 있습니까? 저는 책 없어요. 만화책밖에 없어요. 만화책 있냐고요? 만화책이 책이 예, 많아요? 있죠. 저는 결혼하면 꼭 해준다는 게 만화책 한쪽 벽에 쫙 꽂아준댔어요. 네. 아직 결혼 안 하셨군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이제 다 가야 웅자 때문이네. 웅자 웅자가 빨리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야지만 네, 결혼하셔야 아니요. 웅자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지만 돌아가시. 웅자 때문에 결혼할 사람도 만났기 때문에 아, 예, 그래요? 예, 저는 항상 좋아합니다. 저희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결혼하실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네. 예. 못 믿는 듯한. 아, 아니 웅자가 태어난 지가 17년 됐는데 이제 만났다. 남자분들한테 그 팁을 드려야 돼요. 남자분들 지금 막 연애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외모 가꾸고 뭐 여기, 학벌 여기 학벌 대표- 따지고 막 대표적으로 난리치는데 해주세요. 아 그냥 개나 한 마리 키워라. 왜냐면 그 애견인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강아지가 있으면 길 가던 여자하고도 대화가 돼요. 아, 그건 제가 어머, 매일 이 밤 근데 이분도 싱글인데 아니 난 궁금한 야 근데 이런 세파트를 키워가지고 아, 세파트 아니에요.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진돗개. 진돗개고 정말 여자들이 센스 없는 거죠.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 좋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이걸로 만났어요. 제가. 아, 이 인형이요? 아니 개 진돗개로요? 진짜 진돗개로. 그 이왕이면 조금 더 폭넓게 좀 큐티하고 그렇죠. 네, 네. 귀염귀염한 저희 웅자가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좋은 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꼬리를 그렇게 잘 쳐요. 이게 웅자죠?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근데- 웅자 덕분에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애견인인 남자가 좀 귀하거든요. 그렇죠. 네. 희소 가치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우리 강 대표께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 어려웠던 뭐 경제적이 됐든 뭐 심리적이 됐든 지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뭔가 실패한 분들
혹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강 대표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지금 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안 왔어도 올 것이었다고 생각을 먼저 하면 지금 오는 게 나은 거죠. 예. 어차피 올 거라면 네. 일단 그 생각은 하나 좀 해서 올 게 왔구나. 예. 근데 정신을 차리는데 그냥 정신이 차려지질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긍정과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맞아. 나는 맨날 당장 전화해서 돈 언제 갚을 거야 뭐 이러고 뭐 네. 막 부모님 맨날 막 울면서 막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 계실 때 열정과 긍정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에서밖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종교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여기서 무너질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는 힘을 갖는 거죠. 네. 일단 그 계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고 이걸 통해서 뭘 얻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잘 넘어지는 거는 굉장히 그 크게 일어서는 것보다 잘 넘어질 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저희 웅자로 그 투자 받아서 그 2년 만에 딱 매출 20억 올릴 때 막 승승장구하고 막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뭔가를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회사 그렇게 되고 나서 몇 년 고생하면서 얻은 거를 생각하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갖추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좀 답답해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진 않는데 늘 똑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똑같이 일어나서 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껴있다. 이거 차라리 이쪽 가서 완전히 망하든지 아예 흥하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그걸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넘어질 때 교훈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또 그런 그 분석을 좀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해줘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인드 자체에서 아니면 아주 처절하게 깨져보지 않든지. 아니요, 꽤 아니요, 처절한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근데 보통 그 깨졌을 때 그 분석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자기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맞아요. 상황 탓. 맞아요. 이 맞아, 상황 맞아. 때문에 내가 한 거지. 인정. 내가 능력이 중요한 부족해서 말이네. 무너진 게 아니다. LG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LG 카드 때문에 망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맞죠?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좋은 예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후회했던 게 지금 그 얘기 되게 잘하셨는데 저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라는 거는 제가 꽃에 비유를 하는데 내가 예쁘게 펴서 예쁜 향을 내서 나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점포 안에서 손님을 불러 모으는 그렇죠. 일이니까 나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게 불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얘기가 틀려요. 내가 나비가 돼서 여러 아이템을 이렇게 따로 다니는 꽃을 찾아다니는데 얘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라는 거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업이. 근데 저는 장사할 때 IMF 때도 그냥 내 가게만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네. 무식하게 투자를 한 거고 실제 그런 신용위기가 터졌을 때 그 외부의 바람이 저한테 직격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왜 그런 요소들을 생각 못했냐도 배운 거죠. 야.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그죠? 아주 명료하게 아주 비유해 주셨네요. 아주. 네. 제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그 사업하시면서 좋은 파트너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네. 또 사람만이 문제고 또 사람만이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대표님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하시는지?
요새도 제 얘기를 알거나 혹은 또 막 여러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을 놈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세상 무섭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맞았거든요. 저는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비인간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정도구나. 제가 굉장히 그랬지만 똑같이 그런 남한테 그런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제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나는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니 의심하면서 저는 믿을 수 있어 없어를 맨날 검증하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협업을 할 거예요. 협업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함께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제 괜찮은 애를 막 검증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피곤한 거다. 되려 저는 그때 탓을 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었구나. 네.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나쁜 사람한테 한 번 겼다고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왕이면 모두 다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그래요. 다만 내 육안을 이제 내 경력과 내 노하우로 그 중에서 나쁜 사람들을 걸러낼 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우리나라의 문화기도 해요. 믿으면서 믿지 말아라는 네.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은 자기 가치관으로 잘 좁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많은 돈을 버신다면은 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소치에서요. 네.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아베가 일본 수상 아베가 러시아 푸틴한테 아끼다 큰 거 한 마리 선물을 주고 둘이서 이렇게 만지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나중에 이 사업으로 많이 버시면은 우리나라 국견들 풍산개, 뭐 진돗개, 뭐 삽살견 이런 걸 좀 후원해 주실 생각은 없는데요. 네, 솔직히 뭐 회사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한국인인 건 맞고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꼭 뭐 또 국견 찾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고 네. 저는 그냥 개를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그래도 버려진 강아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리견. 네, 다만 저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유기견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펫이라는 문화는 음과 양이 있어요. 이렇게 즐겁고 러블리하고 큐티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 유기견 문제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유기견 마케팅을 합니다. 유기견들을 후원하고 뭘 도와줬다는데 저는 내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좀 이기적으로 보면 내가 우리 개랑 행복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거지 버려진 개들한테까지 막 맘 아파가면서까지 가기에는 좀 이쪽의 부분, 이 양의 영역, 밝은 쪽 영역도 굉장히 소중한 거여서 저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저는 저희 회사가 던져야 되는 거는 펫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축제죠. 아, 네. 그러니까 축제를 자꾸 외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밝은 쪽을 보이되 번 돈을 조용히 뒤로는 죽겠어요. 예, 오케이. 그렇게 가고 싶고 나중에 큰 돈을 번다면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 비전이라든지 인재 채용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그 지금 현재 팀원들의 결속력과도 관련 있는 문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회사 임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큰 돈을 벌면 파주 출판 도시처럼 펫과 함께 살 수 있는 단지를 짓자. 야, 좋습니다. 그래서 멋있다. 애완동물이 주거하기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뭐 좀 어느 지역으로 동물병원 잡으신 경기도 쪽으로 경기도 아무래도 어디요? 예, 해야 될 미리 거고 땅 좀 사놓으려고. 일단 제가 지자체 쪽에서 밀어줄 수 있는 데를 아, 예, 진짜 오케이. 찾아서 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동물을 안 키우면 못 들어와요. 네. 예, 저희 회사 그렇거든요. 집에서 동물이 없으면 직원 키우는 동물이 없으면? 반려동물 안 키우고 있으면 못 같이 들어와요. 출퇴근하고 뭐 개 아니래도 되는 거죠? 개 예, 고양이 상관없어요. 아니래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데리고 출근해도 돼요. 네. 야. 예, 아, 그리고- 오피스독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고 아프면 단 동물이 아플 경우 네. 조태랑 결근이 되고요. 어. 사람은 상당한 사유를 대야 돼요. 동물은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해서 야 이 개만도 못하는 다들 아무 말 안 하죠.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개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매니아급들이 와 있어요. 야. 그러면 뭐가 있냐? 첫 번째 장난을 못 쳐요. 제품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네. 자기 개를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한 진짜 막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보리밥을 먹어도 우리 개는 고기를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야 이거 원가 20원 아끼려면 뭐 이런 거를 하는 순간 칼 맞는 분위기인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일부러 올가맨 장치예요. 아, 우리가 이거에는 품질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장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원가를 비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니네가 희생해. 니네가 더 아끼고 네. 더 열심히 해. 그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 비전을 던진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함께 하는데 30년 뒤에 우리는 타운을 짓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 눈에 자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모습이 막 아른거리면서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너무 행복해요. 네. 안 나가는 거예요, 얘네는. 얘네는 이제 저랑 30년 하겠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아리는 아니지만 같은 코드, 같은 어떤 그런 문화, 네. 그런 사람들과 회사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직, 제조업은 아니시, 제조업도 하시지만 앞으로 조직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으로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저희 그런 식으로 회사요? 아니 다른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 사람들로 다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진정성 있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린 케이스예요. 동물 안 키우면 못 들어온다? 야, 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회사들하고 좀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 굉장한 차별성이 부여가 되고 우리는 어차피 반려동물 용품을 만드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애들만 들어와 있다라고 그게 소비자한테 알려진다면 얼마나 긍정적이겠냐. 그리고 이런 공감대가 있음으로 해서는 그 결속력이 특히나 우리 같은 초기 기업한테 매우 필요한 거죠. 이 초기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못 만나는 게 돈을 많이 준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인재는. 왜냐면 뭐 안정적이거나 혹은 매우 성장이 확실해야지 그나마 좀 들어올까 말까 아니면 간판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초기 기업에 돈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비전이라도 정확히 꽂아줘야 되는데 그 비전을 저 같은 경우는 니네 동물 좋아하니? 네. 우리 동물 좋아하면 동물을 위해서 미친 듯이 뭐 하나 만들어 볼래? 그리고 우리 30년 있다 아파트 하나 짓자. 야 그리고 나중에 달나라 여행 가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개 전용 우주선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될 때는 아이고 웃겨 하지만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진담으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자신적 헌신을 한다는 거죠. 이런 때 초기 기업의 그 작은 인력이 그런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이게 정말 건강한 회사가 되고 또 우리만의 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자기들만의 기업 문화를 가져가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조차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네. 거죠. 직원 뭐 계속 뽑으시나요 지금 아니면? 네, 이제 올해 작년에 제가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뭐 선언을 해요. 자기만의 슬로건에서 제가 작년에 외친 게 번 돈 쓰자 쿠나였어요. 번돈 쓰자. 네, 번 돈 번 쓰자. 다음에 쓰자. 지금 이 투자금은 투자금이니까 네네. 니네 월급 많이 못 준다. 네. 그 관점에서 번 돈 쓰자 쿠나로 하고 작년 한 해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2명은 더 뽑았어야 되는데 채용 안 하고 네. 저희가 120%로 달려왔는데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한 몇 명 채용을 할 생각인데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워낙 소수기 때문에 한 명만 들어와도 이 사람이 끼치는 세계 영향은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 잘하냐 둘째치고 우리 지금 이 회사의 칼라와 얼마나 맞느냐를 갖고 굉장히 고민해서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류봉주 씨도 지금 뭐 그런 거 찾고 있거든요. 자기 본인 반려동물 그런 쪽에 일하고 싶어해요. 되게 네, 네. 지금 그런 쪽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좀 인터뷰 좀 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저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전 딱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지금 보면은 저는 말씀 나눠보니까 진짜로 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내공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근데 그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의 가장 그 취약점이랄까 경영자로서 CEO로서의 가장 그 나 지금 아직 이게 이런 쪽은 아직 내공이 약해. 그게 뭡니까? 페이퍼워크인 것 같아요. 페이퍼워크. 페이퍼워크? 네, 저는 그래요. 서류 작성. 네. 아 만화책을 봐서 그래. 만화책을 봐서 장점은요. PT의 시나리오는 매우 잘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에 파워포인트 열어놓고는 막 뭘 그리는데 한글파이 아니 한글. 엑셀이 딱 열리는 순간 일단 머리가 땅 하고 아픈데 이게 사실은 직원들 시켜 직원들. 만화책보다는 제가 그 직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했던 커피숍 하던 시절에 컴맹이었어요. 저는 아예 컴맹이었어요. 컴퓨터를 안 써도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 경험을 안 해서 아쉽다면은 지금의 저라면 20대 때 큰 조직, 그러니까는 막 좀 빡센 조직에서
좀 전통 있는 그 노하우들을 좀 배울 거리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꿈이요. 나중에 신화 에세이를 쓰는 작가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에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시나요? 저는 그냥 사색을 많이 하지 아직 글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나는 어려서부터 그 꿈을 꿔왔고 적어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꿈이 사회적인 꿈과 개인적인 꿈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꿈에 이제 들어가는 영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으시고 질문하시죠.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 앞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네. 대표님은 선물 안 가져왔어요? 뭐 네? 사료 아니요. 조그만 거 하고 이런 거.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갖고 왔어요. 질문 잘하신 분. 자, 오늘 질문 잘하는 분 선물 몇 개 가져? 선물. 세 개? 세 개 갖고 왔나요? 개박 갖고 왔어요. 개박. 세 개. 맛있는 세 개. 개밥. 자, 오늘 그 질문 잘하는 세 분한테 개밥. 개밥을 좀 뭐 개밥 오케이 개밥.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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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시죠. 저 왜 하필 웅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곰의 자식. 웅자 유기견이었어요. 이제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였는데 유기견이었구나. 뭐 제가 동물보호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돈 주고 개사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얻어야지 하다가 이제 버려진 강아지를 데리고 왔고요. 그때 무슨 영어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 이름이 촌스러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라서 이제 자자 붙였고요. 웅자가 발바닥 되게 커요. 곰발바닥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붙여서 이제 야 근데 이걸 길에서 뭐 무슨 자야 부르면 사람 이름이 있으면 이게 실례인데 하다가 야 웅자는 없겠다 라고 해서 이제 웅자라고 제가 졌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뒤로 좀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지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글로벌 인재 김종환입니다. 뭐 뭐래요? 글로벌 인재. 자기가. 제가 질문할 거는 아까 그 배경을 바꿔가지고 필드를 바꿔서 바다로 하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경력 소개하실 때 장사를 하셨다고 레스토랑 그 경험을 살려서 애견 전용 음식점이나 그런 걸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드리면 되나요? 예. 예, 최초의 동물농장을 나갔을 때 주변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애견 카페를 하면 되겠다. 왜냐면 나는 카페 경력이 다 10년이니까. 망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애견 카페를 하기 위해서 힘들게 이 동물농장을 나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장사가 아닌 사업적으로 좀 가고 싶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이 된다면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음식을 하면 간접적으로 그 판매처도 확보되고. 뭐 조금 짧게 답변 드리면 아주 실질적인 얘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아지 애견 카페는요 감가상각이 엄청 빨리 일어나요. 개들이 와서 똥오줌 싸고 물어뜯고 맞아요. 말썽을 부려서 부시더라고요. 그 시설이 굉장히 금방 노후되기 때문에 유행을 빨리 탈 거고 조금만 새 거가 생겨나면 글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장사꾼 관점에서 봐도 내가 거기에 투자될 때 그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리스크하다. 차라리 그냥 정통 펫샵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질문하실 분 질문 마이크. 네. 애견 카페가 다 망했어요. 한때 유행했었는데. 지금 또 잘 되는 데들은 잘 돼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한 지금 40세이시니까 20대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한 20년 정도 실무 경험, 필드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분석적이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분석 방법,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 물론 이제 만화책에서 배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나름만의 어떤 방법 같은 거라든가 정보를 얻는 소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시인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멋졌는지 모르겠죠. 어쨌건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사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색이라는 게 저는 원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10대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버릇처럼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하나 봐도 저건 뭐지? 쟤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낙엽한테 떨어지는 너의 마음은 뭐니? 막 이런 미친 생각을 막 하면서 사색을 하다 보면 나만의 시야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나만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하나의 기초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제가 저희 회사한테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게 뭐든 그 사업은 되는 사업이다. 네. 결국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 설득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유 내 아이템을 돋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러저러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네. 저는 모든 게 다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내 말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수준에 맞게 제가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 직원이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습니다. 너 사람이 말은 왜 한다고 생각하냐? 말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다.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하려는 거다. 그러면 너는 내 귀에까지 잘 들리게 네가 해줄 의무가 있는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볼륨을 낮춰놓고 나보고 귀를 기울이게 하냐? 이건 네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네.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상대방한테 잘 들리고 쉽게 들리고 또 공감이 가게끔 얘기하는 거는 화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실제 모든 대화를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부각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부분이 좀 훈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 조금 좋아집니다, 확실히. 네. 그런 생각을 보통 이제 그 20대나 30대 사람들 못 가지고 40대도 못 가지거든요. 그 20대 때 남들보다 빠르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카페나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게 몸으로 체득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건지. 원래 기본적으로 아까 쿠나 ENT의 그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듯이 또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건 서비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절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죠. 네. 서비스 사업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건 서비스다. 결국에는 그것도 내가 상대방한테 뭘 잘 해주는 거죠. 거기에 제가 했던 장사 자체가 서비스업이니까 궁합이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뭔가를 챙겨주고 또 그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내 얘기를 해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맞물려졌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님의 이제 요 방송을 듣고 틀림없이 20대라든가 유사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대표님이 회사로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도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무역을 한다거나 혹은 뭐 IT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독특한 분야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해오셨고 이제 한 30년 후에는 틀림없이 대단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니면 꿈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 이제 보면 느낌상으로 보면 가평군이 됐던 이천군이 됐던 이천시가 됐던 그쪽에다가 얘기해서 펫타운 만드실 것 같고요. 반려동물 타운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 분야에 이제 이런 분야라든가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뭔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요것만은 신경 쓰라고 얘기해 볼 만한 두 가지. 한 가지더니 두 한 가지. 가지만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아까 세 가지 나오셨죠. 제 사업 갖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는 머릿속에서 혼자 기획할 때 웃긴 게 네이버도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김희선도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해서 뭐냐면 굉장히 그 방송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인지도를 갖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연예인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이름 유명해져서 뭘 하는데 근데 김희선이 당시 이제 최고 스타였는데 김희선 표 쌀이 나올까? 네, 못 나오거든요. 웅자표 사료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 그 남들이 가지 못하는 나만의 영역이 있는 상품과 그다음에 당시에도 네이버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이버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는데 당시 저 혼자 생각에는 전쟁이 나거나 정전이 되면 네이버는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오프라인하고 교합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그걸 펫이라는 키워드로 봤었어요. 펫이라는 문화를 온라인에서 풀어가요. 그럼 펫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막 모여서 놀겠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펫을 좋아하고 펫을 키우는 실제 소비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펫에 대한 상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처럼 그 단순하게 IT 그럼 자꾸 온라인에 꽂아놓고 있고 뭐 제조 그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하는데 그 자체가 관념일 수 있다. 그 자체를 자꾸 허물려고 해봐라. 라는 얘기를 제일 크게 꼭 해주고 싶어요. 예. 실제 제 사업은 저는 그 벽을 깨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가고 있어요. 야, 그거를 2001년도, 2년도에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융합시키고 오프라인 쪽에 하신 그런 쪽에 주안돼야 된다는 생각이 사상이 사실은 그런 관점이 한 2000한 제가 한 8년 9년 그때부터 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뭐 앞서 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웅자 오빠에서 웅자 오빠 뭐 오늘 강아지 얘기 좀 하고 뭐 개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뭐 내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내공이 저는 사실 이렇게 요즘은 토크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오늘 토크한 것을 이렇게 막 잘게 쪼개면 얼마나 귀중한 또 그 가치 있는 게 나올까를 카운트 좀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네. 자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네, 그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애완동물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그쪽에 서비스를 좀 기획하고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꼭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는 펫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는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인데 이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약간 혼용도 아무래도 되고 있죠. 많이 같이 지금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네이밍이든 슬로건이든 이런 것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펫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이런 펫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이 준비해가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뭐 오랜 기간 고민했던 문제예요. 펫이라는 것이 거부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펫이라는 단어를 되게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을 되게 경시하는 좀 만만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문화가 만든 거지 펫이라는 단어의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펫은 반려동물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펫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것조차도 관념인 거죠. 그걸 깨기 위해서 그나마 나온 게 반려동물이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불과 몇 년 사이 이 정도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완동물을 반려동물까지는 바꿨는데 펫이라는 영어를 또 뭔가로 바꾸기에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너무 오바지 않냐. 펫과 반려동물 정도를 같이 좀 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딪히는 부분은 사업 어디에서나 생겨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거를 풀어야지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과감히 모르는 척 밀고 뻔뻔하게 갔었을 때 길이 열리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영어 단어가 따로 없나요? 펫이죠. 펫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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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네. 예,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빌 게이츠도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책을 싸들고 뭐 이렇게 산속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스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한 내공의 어떤 근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색, 사색의 시간 같은데 이 사색의 시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확보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업무 중에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업무 시간에 특정 시간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런 사색을 하시는지 사색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한번 좀. 아니면 걷는 코스가 있던지. 그렇죠. 그런 뭐 이렇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데 제가 안 좋은 게 정신을 놓치는 순간 사색으로 너무 가요. 저는 솔직히 사색이 아니라 공상 수준으로 가서 나중에는 이 생각을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달나라에 등산을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달나라에 토끼는 진짜 있어 없어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모를 정도로 막 빠져가는데요. 주로 밤에 저는 약간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이 매우 필요하거나 매우 감성적일 부분들은 전부 다 밤늦게로 작업을 다 싹 밀어놓는데
아무도 없을 때 주로 혼자 공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순간 제가 정신 놓치면은 혼자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분들이 이제 제 성향을 알아서 이제 좀 잡아주십니다. 단 이제 그게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저 친구 매니큐어가 신기하다고 갑자기 그걸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뭐 저 매니큐어를 걔한테 발라보고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채요. 이게 탁탁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를 다시 잡아주고 그러면 내가 쏘리 이러는데 실제 그런 데서 제가 항상 다음날 오면 뭔가를 툭툭 던졌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분들이 그거를 막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향의 그 부분이 실제 회사의 전략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길 찾아가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챙기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록이 좋네요. 자, 또 질문이 있으세요? 저 궁금한 게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한테 이 만화책은 꼭 읽어야 된다. 3개만 찍어주세요. 3개. 이 만화책. 슬램덩크. 네. 죄송해요. 외국 만화지만. 괜찮아요.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이제 워낙 완성도가 좋으니까요. 그래요. 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슬램덩크. 또 슬램덩크는 그게 일단은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읽었던 것밖에 없어요. 뭐요? 그 북두신권이라고 이제 무협 만화. 북두신권? 네, 그다음에 유리가면이라고 아직도 안 끝난 한 20년 된 수정 만화 하나 있어요. 3개 다 저도 안 읽어본 네, 거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그 여자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주인공들은 생각보다 천재인데 자기가 천재라는 걸 잘 모르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서 여러 일을 겪고 이겨가고 막 이런 건데 사랑과 배신과 모든 게 생각하시는 거는 카이지나 은가금 같은 것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뭐예요? 만화요? 아니 카이서 시리즈는 안 맞을 것 같아. 카이지 도망무시. 그래 안 맞을 것 같아. 요새 그건 좀 아닌 만화책 것 못 같아. 본 지 그건 좀 아닌 한참 것 같아. 됐어요. 거의 진격의 거인 안 읽어보셨어요? 진격의 거인 최근에 읽어보려다가 만화방에서 라면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열받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거 딱 손에 들고 있다가 오케이. 영화 개나 동물 나오는 영화 좀 감명 있게 보신 거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프란다스에게 최고였죠. 프란다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옹자를 키웠어요. 프란다스 개를 보고 네. 웅자를 키우게 됐어요. 저는 개가 주인한테 이렇게 헌신적인 줄 알았어요 원래. 헌신적이에요? 오자마자 머리 위에 딱 아, 올라앉더니 이건 뭐 저희 웅자는 헌신하고는 좀 틀려요. ADHD 걸린 개군. 그 뭐예요? 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저기 좀 약간 산만한. 네, 저희 웅자 수의사님께서 개니까 별난지 사람이면 정상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셨어요. 네. 자 질문 또 없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저희 그 애견 시장이나 아니면 애완동물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이나 우리나라 이게 시장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발전되고 어디에 또 뭐 길이 열리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는 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펫 인구의 상당히 이면적인 부분 하나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시가 있어요. 네, 과시. 그 과시가 꼭 잘난 척이라기보다는 어쨌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도 정말 소통만의 목적으로 과연 SNS라는 것이 일어날까? 주로 나의 이야기, 나의 자랑을 하고 싶은 것도 못지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해 그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위해 뭔가 하는 나의 모습을 과시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요건에 맞는 쪽 비즈니스 모델들 우리나라 명품 문화랑 비슷할 거예요. 분명히 많이 고급화될 것이고 그런 쪽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 사업을 제가 갈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아까 그 제품 중에 마마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기존에 이제 견들만 있다가 네. 새로운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전체로 확장을 하시면서 캐릭터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동물들이 이제 3마리가 더 나오는데
딱 그 동물들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네, 있습니다. 네. 시장 규모요. 저는 정확히 비즈니스로 봤고 네. 예, 애완용품 산업의 축을 이루는 친구들이 중심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우파루파가 뜨면 우파루파 캐릭터가 나오는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딘가 여행을 가겠지 애니메이션에서 그때마다 막 새우도 튀어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물어보신 김에 그 말씀 하나 드리면 애견과 애완이라는 걸 발견하는데 굉장히 나름 오래 걸렸는데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그 글자 하나 차이에 시장이 달랐고 내가 갈 길이 다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믿었어요.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다. 예, 그때 되게 힘들 때 그 뭔가 하나만 찾아내면 내가 이걸 뒤로 하고 앞으로 갈 수 있다 해서 그 글자 하나를 믿고 찾아낼 수 있었던 것들 같은 것들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스태프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장. 이게 안 되지. 네, 다음 주 북포럼은요. 여러분들 그 쫄지마고 투자하라 팟캐스트 유명한 거 있죠? 쫄투 팟캐스트 주역이신 벤처캐피탈 캡스톤 파트너즈의 소은강 대표님 여기서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있죠? 맨 오른쪽에 계신 분. 네, 저분 모시고 또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했고, 자, 오늘 먼저 수고해주신 그 세 분의 MC 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했죠? 여러분들도 MC 보고 싶은 분들은요, 송강 MC 저희가 페이스북에다가 공지할 테니까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쪽지로 MC 보고 싶다고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뭐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얘기에 공감을 해주셨다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감사한 거고요. 오늘 그냥 들은 얘기가 그냥 만약에 좋게 들렸어도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고 참고하실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질문하신